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 네. 만약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네.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경험을 좀 부각시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제 성격과 네. 또 이 보미 씨랑 같이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취업을 부탁해 해서 이 경험을 좀 많이 살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성격이 그게 좋다라고 판명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네. 자, 그거를 봤을 때 좀 더 연장선으로 보면은 자, 보미 씨와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보미 씨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 건가요? 그렇기도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좀 쓸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부담스럽고 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은 학생은 좀 어때요? 네, 저도 요즘 자기소개서를 보면 추상적인 질문이 되게 많아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썼던 자소서 중에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네, 맞아요. 네, 자, 4번 문항이었어요. 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써주셨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포기는 뭐였냐 이런 그것도 질문들을 어려워요. 보면 어렵죠. 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부담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취준생 665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거짓말을 썼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려 82.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뭐 네. 살펴보자면 뭐 사실에 기반을 했지만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썼다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뭐 사실에 기반해서 썼지만 수치나 직위, 지감을 좀 바꿨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없던 일을 지어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없던 일도 지원해보시죠. 네. 수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 정도는 사실 애교인데 그렇죠. 아예 없던 일을 지원했다 하면은 그거는 참 정말 양심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재환 씨가 네. 떡볶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는 네. 첫 데뷔곡도 명수의 떡볶이였습니다. 네. 네. 떡볶이 사장님인데 어떤 친구가 지원을 해요. 네. 이 친구가 뭐 우리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고 네. 정말 감명 깊게 먹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재환 사장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준비가 된 친구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을 지원 동기에서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자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학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과 자소설. 첫 번째 키워드 자, 무엇일까요? 사운드. 스파르타? 예, 영화 300. 복근이 통했네요. 떠오릅니다. 그 네. 정도 각오로 접근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복근이 나와야지 된다. 300개 정도 쓴다? 300개 정도. 300개까지는 아시겠지만 아, 300번 지원해야 통과한다. 궁금한데요. 우리 첫 그러게요.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300 뭔가요? 네, 요즘 최근에 탈스펙 채용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고 또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항목별 글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글자 수군요. 예전에는 뭐 1000자, 3000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통 300자 정도로 한 항목당 질문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질문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되게 넓게 물어봤다면 요즘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등등 굉장히 작게 또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다 읽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읽기 귀찮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짧게.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자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도 이제 돌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설 못 쓰게 이렇게 네, 했으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글자 수를 줄인 진짜 이유 뭘까요? 이제 드디어 재환 씨가 네. 준 취업 전문가가 되는 그런 뜻깊은 과정 안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안 돼.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기업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시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서 네.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물론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중원부어라든지 굉장히 간결 명확하지 않게 글을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좀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항목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강조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백 학생은 어때요? 좀 그 문항이 바뀐 게 좀 더 쓰기 편할까요? 아니면 옛날 그 기본적인 방식이 더 편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방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분량이 길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좀 늘려 쓰고 아, 자신 없는 부분은 그렇지. 짧게 쓸 수 있었는데 동작이죠? 네, 이렇게 300자씩 물어보면 자신 있다고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자신 없다고 안 쓸 수도 없어서 그쵸.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300자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집약적으로 맞아요.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버릴 것도 너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요. 세네 가지의 그런 자신 있는 것들인데 과연 무엇을 써야지 좀 더 네. 이 회사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다시 네. 한번 자소서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취업과 자소서를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학가. 단학가. 자, 뭘까? 이거 군대 예, 말투잖아요. 군대에서 네. 쓰시는 그렇죠, 그렇죠. 단학가처럼 네. 입사 지원서도 단학가로 써야 된다. 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반대. 느낌일 수도. 아니면 단학가를 군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수도 있어요. 접근. 실제로 뭐 기업에서는 군대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주거든요. 군대 수출관 이야기는 쓰지 마라. 근데 또 그런 거 아십니까? 여자분들께서의 그 장교 경험이라든가 군대 경험은 굉장히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뭐 건설사다리가 이제 여기 직감 하나 파셔야겠네요. 이 정도면 네, 오늘 열심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성백 학생. 뭔가요? 네, 경어체 단학가 경어체를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네. 자소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반말체라고 하는데요. 반말체? 네, 경어체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반말을 써서 인사 담당자를 뭐 당황시키기도 하고요. 낮춤말.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재다.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곧 최선의 인재가 될 거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이거 무시하냐, 얘가 반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높임말을 쓰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준생과 자소설 세 번째 키워드. 네. 재밌네요. 과연 추진력과 자소서 무슨 상관이 있죠? 전 대충 상상이 가긴 하는데 이 자소서 쓰면은 항상 많이들 실패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좀 써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 걸로 할게요. 자, 맞는지 한번 네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뭔가요? 예, 추진력이 이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단점을 언급할 때 이제 추진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지나치게 완벽하다 이러는 건데 대체로 이제 지나치게 완벽한 것들이 이게 단점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기 자랑만 쫙 늘어놓다 보니까 식상해져. 그리고 이제 장점 같은 단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 두 학생들 혹시 장점 같은 단점이 또는 단점을 장점화 시킨 거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예. 지나친 배려심. 이게 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데요. 배려심이 어떻게 네.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나친 배려심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조배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네네. 사실 프리라이더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과감히 쳐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아, 뭐야. 쓴소리를 잘 못하는군요. 네, 저는 잘 못하는 이것도 편이에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마인드긴 한데 저도 그거를 좀 약간 뭘 듣고 고쳐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지만 지나친 이타주의도 이기주의다.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좀 제가 조금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대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입니다. 일단은 저희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25살 취준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는 일이라곤 자소서 쓰는 일. 회사에 맞춰 자소서를 쓰려니 이것도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어제도 자소서 쓰더니 오늘도 쓰냐?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야, 들어봐. 나 배낭여행이랑 어학연수 다녀온 거 쓰려고 하는데 소제목 이거 어때? 어떤 거?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야, 이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야, 너 배낭여행 갔다 와서 쇼핑만 하다가 맛집만 가고 왔잖아, 이 바람둥이야. 야, 그럼 저는 야. 배낭여행 가서 명품 가방과 옷만 샀습니다. 그래. 이렇게 유적지를 가는 것보다 맛집에서 멋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냐? 아이, 야, 너 자소서 줘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봐야겠다. 자, 봐. 얼마나 진실하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야, 대학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과지만 흥미를 느꼈고 지원 분야와도 적합하다고? 그럼. 조서 쓰냐? 봐봐. 앞에 뿌리 깊은 나무를 소제목으로 쓰고 용미어천가 구절을 써봐. 야, 봐봐. 기가 막히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뭐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이 분야만 파고들었고 그래서 과도 이걸로 정했고 회사도 지원하게 된 거다. 이렇게 쓰라고. 편하지만, 야, 잘하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면접에서 들통나면 어떡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면 돼. 아니, 굳이 뿌리 깊은 나무 어쩌고 하는 거다. 내 진심을 100% 담아서 진실성 있게 쓰면 돼. 이 바보야. 떨어져서 멍청아. 나면 몰라. 바보야, 멍청아. 아유, 참, 정말 바보 같네요. 정말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를 거짓으로 썼다.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롯데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굉장히 좀 구체화된 이런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100이면 한 90 정도는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면 90 정도. 그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연기도 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 방법이 없네요. 근데 꼼꼼하게 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아, 구직자가 간절하냐 평가자가 간절하냐 제가 봤을 때 구직자가 훨씬 간절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평가자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그런 정도의 정성을 다한다.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침소봉대란 말이 있죠. 네. 이 작은 바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합격하기 어려우니까 큰 몽둥이로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취준생일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취준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준비생들을 작가에 빗대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 때문인데요. 취준생의 자소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멀리 보면 입사, 가깝게는 당장의 서류 통과가 굉장히 급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장의 자소서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어느 정도 가상을 가공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도와 관심도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쓰다 보니까 그러한 애정도를 표현하다 보면 100% 진실만을 쓰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자소설이 되는 게 어쩌면 입사가 절박한 취준생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 본인 자소서를 쓸 때는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쓴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래서 주장을 할 때 보통 그 근거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가 아니면 사실은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호소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 지원자는 면접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과 또 자기가 하는 말과 또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생각들이 100%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이유는 사실 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지원자를 뽑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전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는 그 첫 단계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뭐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인 지원자 역시도 굉장히 진실성 있게 임하는 게 저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는 진실만 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채용 시 실무 능력, 나만의 스토리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 토익 학점 등의 스펙보다는 이 인턴, 활동이나 경력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더 인정받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자소서의 한 줄 한 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오늘 함께 토론을 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입사이고 결국엔 서류 통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온 사실 경험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기업의 비전 또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기업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음식에 MSG를 치듯이 어느 정도 그런 가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이나믹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자소서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그 어느 문항에서도 그런 뭐 다이나믹한 경험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평범한 일상을 했더라도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느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겪어왔더라도 네, 충분히 자소서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기업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면 과연 그 앞에 100% 진실할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뭐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라 물었을 때 정말 사적으로는 뭐 연애할 때 어떤 순간일 수 있고 그렇죠. 대학 입학했던 어느 순간일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자소서에 쓸 수는 없고.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사적인 글이라기보단 공적인 그렇죠. 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고 뭔가 자소서용 또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선택의 문제지 이거를 이 거짓말이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여기 입사해서 내 삶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거짓말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과장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좀 좋은 표현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이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취업을 부탁해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방송을 했다라고 했다. 이건 범죄죠,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허위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취업을 부탁해를 했는데 제가 이 곳에서 이 토론을 잘 못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잘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관적 생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배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있었을 때 안 좋았던 일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바라보는 것들은 좋은데요. 그게 이제 지나쳐서 거짓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정말 지나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보게 된다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때로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도 저 오늘 파스타 먹을게요.
그 정도의 배려심을 오히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네 오늘 외식 어디 가고 싶나? 솔직히 저는 외식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사랑 그래 오늘 상사랑 그냥 가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날도 필요하지. 저 원래 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소서에 좀 녹여낼 수 있다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성, 즉 우리 기업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사회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심하지 않은 과장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자의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타의로 항상. 예를 들면 뭐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을래라고 보통 말씀 안 하고 상사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난 짜장면, 야, 뭐 이런 그렇죠. 오늘 돈가스 어때? 야, 저 아까부터 그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요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 그래요? 너무 인기가 많으시죠. 수배 학생. 맞아요. 예. 네, 저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긴 한데 거짓말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소서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뭐 있었던 일을 없었다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 아예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고 그게 생각을 문제죠.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 사례도 그렇고 뭐 최고의 순간 이런 사례도 그렇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뭔가를 새롭게 감정을 찾아내는 거랑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거짓말을 하라라는 입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오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를 100% 진실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 지원자가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 포털 인쿠르트가 작년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평균 33개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서 다 지원 동기와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지원자가 30개의 회사에 다 진실한 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분열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각 회사에 맞춰서 그 회사의 인재상, 뭐 회사 문화 이런 거에 자신을 조금씩 맞춰서 각각 다 다르게 어느 정도 가공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승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던 분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쓰고 면접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표준화돼서 실제로 그 친구보다 못한 친구들도 승무원이 될 정도였었는데 계속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하고 왜 이제 탈락을 했는가 보니까 너무 정형화돼 있어요. 그게 딱 이 일관성이 딱 맞는데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진솔되게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사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내가 잘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어투 말투 이런 부분을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채용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소설보다는 진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장된 부분을 오히려 진솔하게 더 포장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을 하느냐 진실되게 쓰느냐 이 관점 외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일무이하게 한 지원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그 느낀 점이 최고의 자소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좀 쓰다 보면 갈등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우리 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30군데 넘는 곳에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공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랜드에 지원한다. 근데 아직 이랜드 매장을 방문 안 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내일 마감하는데 오늘 써야 되거든요. 네.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선점을 좀 써주면 좋은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진짜 갈 마음이 있어요. 내일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할 경험을 쓰고
그리고 2, 3일 뒤에 가서 그 경험을 실제로 쌓습니다. 지금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키거든요.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30만 인사 담당자의 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30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가도 갔다고 해라. 서울 시내 편의점 몇 개 갔다 왔다.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가가지고 하다 보면 안 그 가지만 느낌이 말아라.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요령이라고 기업에서 좀 말씀을 그러는 일은 드리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잘못됐다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설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소서에 뭐 거짓말을 많이 쓰더라도 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오늘 또 하나 끝냈다 이런 식으로 홀가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뭐 현실이 그렇고 기업도 어느 정도 뭐 용인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 사실 거짓말이라는 걸 정당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소설은 꾸며 쓰더라도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은 꾸미지 마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하은 학생부터 정철선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임팩트가 없는 자소서. 나는 당연히 광탈시킬 것이다. 안 시켜! 무조건 안 시킨다. 네? 안 시키지 않습니다. 높아가지고 거짓말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올릴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은 나왔습니다. 예. 임팩트가 없더라도 저는 사실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면 그 지원자에게 오히려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성백 학생이 질문해 주세요. 네. 임팩트가 장난 아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자소서 별로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 멋있기만 하면 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올린다. 올린다. 울릴 것 같은데요. 아니,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흔들렸어요. 이게 심장 얘기 오니까 바로 이게 작용을 시기 하는 거예요. 전이죠? 이게 공격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임팩트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짓 같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면접 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자기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대신에 면접 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역량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번엔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진정성을 담아 쓴 자소서 1개가 과장과 부풀림을 담은 10개보다 낫다. 당연히 낫죠. 오, 진실된 거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과연? 또 진실이 울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의 진정성이 드디어 통했군요. 오. 아무리 10개를 제대로 꾸미더라도 당연하죠. 하나의 진정성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성백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네. 나는 취준생들 자소서를 첨삭해 줄 때 경험을 부풀리라고 말해준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니요. 권유합니다. 고려합니다. 네. 그렇다. 그렇다. 부풀리라고 얘기한다. 풀리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 그냥 거짓말로 쓰라 한다. 아니, 요번에 다른 시리즈를 쓸까 하다가 다른 게는 진실로 쓰지 말라 한다. 저는 기업 고객이 다 끊어지겠네요. 일단은 부풀리라고 권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까지 그 경험을 쌓으라고 무조건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되 현실적으로, 예. 일단은 먼저 하고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오늘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저는 진짜 개인적인 사담이에요. 이건 절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야, 너 이런 음악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네,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만들어냈었어요. 그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된다 해놓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하여튼 사실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된다고 말해놓고 일단 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한테는 남다르게 되게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게 좀 약간 제 삶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안다고 해놓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만들어는 온 거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겨내면 굉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혁 대표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자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하시죠. 네.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내가 해당 조직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미건조한 지원 동기나 직무 경험을 조금 과장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MSG를 조금 첨가하는 것처럼 심심한 나의 이야기에 조금 조미료를 치는 것으로 자소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취준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소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에게 자소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 학생.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진실되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효성 얘기도 했었고요. 또 결국 들키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진 않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자소서보다는 진정된 자소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소서로 어필을 하는 게 사실 취준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네, 요즘 자소서 때문에 뭐 진춘문예에 올라간다, 뭐 노벨 문학상을 탄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며 자소서 쓸 취준생들 힘내세요. 저희 네. 취준진담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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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 있는 세상. 그러니까 아마 오늘만을 기다린 취준생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 상식은 계속 중요한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사실 상식이라는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엑소가 몇 명이냐, 엑소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런 거. 엑소 몇 명입니까? 5명? 그렇지, 정답.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전형대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아준신의 취업학 교수입니다. 지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어떤 예를 들어 면접 보러 가거나 미리 입사가 돼서 이런 수업 빠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최대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졸업 유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NG족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No Graduation. 졸업 유예 학생들 NG족이라 부르는데 뭐 졸업 요건이 충분한데도 취업 및 진로를 위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영어, 컴퓨터 같은 스펙 쌓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업은 안 듣고, 그래서 NG족은 재학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그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그렇겠네. 이렇게 되면 대학 평가 떨어지잖아. 교수 1인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좀 적을수록 그 우리 초등학교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초등학생 한 반에 막 50명, 60명, 지금은 한 30명, 20명 이렇게 되고, 대다수 NG족은 졸업 학점은 채운 상태지만 뭐 수업이 없어서 등록금도 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대학들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막 이렇게 받고 있잖아. 그래서 막 최소 3학점이라도 등록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죠. 나도 됐어요. 저도 됐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 취업이 한 번에 잘 안 돼. 한 번에 되는 친구들 요새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NG족 생활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졸업 유예한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쵸.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 부족한 스펙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46.1%, 기업의 졸업생 기피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인턴 지원 시 졸업 예정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근데 졸업유예 그 존슨 씨 같은 경우는 졸업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보냈죠? 1년 했어요? 아니면 한 학기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졸업 유예족들이랑은 다르죠. 저는 취업을 했어. 그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첫날 걸레를 받는 순간 알았지. 내가 이 회사 한 달 이상 못 다니겠구나. 근데 내가 3달이나 버티고 딱 나왔어. 근데 그때 어쨌든 나올 걸 알았으니까 계속 졸업 유예를 해놨죠.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갔다 와서 졸업 유예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한 2년, 아니 2년은 아니고 1년인가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유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졸업 유예를 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유예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내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굳이 졸업을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뭐 백수 상태에서 졸업식 해봤자 이렇게 엄마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유예를 했었죠. 저도 한 학기를 했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저도 안 됐으니까 한 게 크고 그리고 저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졸업유예 한 학기 하면은 뭐 이거를 회사에서 다 알아서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분명히 취준생들도 그런 거 많을 거야. 졸업이 늦어지면 이걸로 회사에서 문제 잡을 수도 있다. 그렇지.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했던 게 보면은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지원할 때 재학생이랑 졸업 예정자들 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인턴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요즘 공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어지는데 진짜 인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죠. 그 진짜 정 안 되면 인턴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공채 중에서도 일부는 이게 졸업생들을 지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졸업생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재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 한 학기만 쉬어보자. 뭐 나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요새 이런 것까지 이거를 제가 이 뉴스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졸업유예금 80만 원을 내라고 80만 원은 뭐 최대 80만 원이고 뭐 최소 요즘 진짜 최소 3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졸업유예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졸업유예금 또는 학점 이수 의무라는 이런 강경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시설 같은 거 다 이용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일종의 시설 이용비다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 졸업유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 어떤 학교 똑같은 그 이용할 수가 없고 같은 시설인데도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현민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현민이가 있는데. 그거 제 친구기도 한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유예 아이콘이잖아. 그렇지. 그 친구는 05학번인데 2015년에도 졸업을 안 하고 유예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는 그 어떤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랑 술집 운영했죠. 그렇죠. 아니 뭐 잠깐 운영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허송세월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시간을 그냥 즐겁게 보내는 어떤 유유자적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길게 유예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분명히 이 상황에 있는 취준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만에 하나 자기가 알잖아. 자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알잖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졸업유예 하세요.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인턴이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 돈을 걷는 학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어떤 취준생이나 어떤 재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쨌든 그 학족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 소속이라는 게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거 알 거 아니야. 소속을 살려고 취업을 하는 건데 그 소속을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소속을 학교가 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럼 돈이라도 줘야죠. 물론 80만 원이면 좀 너무 좀 과하긴 한데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돈 아깝다 그러면은 그냥 졸업하면 되는 거죠 뭐. 그쵸. 이게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졸업 유예생이라고 해서 뭐
아직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졸업한 사람보다 이게 뭐 유리하냐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그게 확신이 없는 건데 그거에다가 뭐 이렇게 80만 원씩 투자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거냐 그거는 진짜 여러분 선택이죠. 어떤 최소한의 대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면 졸업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뭐 언제 졸업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저희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잠깐! 취업을 불러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슬. 아이 준수 씨 왜 그래요? 왜 변주를 해 여기서? 타이밍이 잘 안 맞네.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 있는 세상. 철수가 상식을 얘기하니까 좀 의미심장하네. 근데 오늘 이 상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한테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식 이 영역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만을 기다린 취준생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취준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인적성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면접 같은 데 들어가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인적성 대비해서 국어랑 막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인적성 보면 끝이잖아. 그쵸. 상식은 계속 중요한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까지 있네요. 뭡니까? 면접에서 시사 일반 상식 비중 늘어나. 점점점. 면접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핫 이슈 질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밝힌 건데 무려 41.5%. 별로 안 되는데. 핫 이슈 관련 면접 질문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이만큼 예정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시사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박정희가 좋아 김대중이 좋아 뭐 이런 거 아니고서 그 이렇게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시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면접 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 보시면은 취준생들도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준생들이 상식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이 언어, 수리, 추리 순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상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상식을 그냥 인적성 용어로만 준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면접에서도 그냥 아무 데나 툭툭 들어와. 그냥 별거 아닌 듯이 툭툭 막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요즘 시점에서는 뭐 몇 달 전에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있었잖아. 그럼 면접에서도 그냥 브렉시트 어느 나라가 좋아졌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나라 찬성했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멘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슈가 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공부했던 방식인데 그냥 신문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면접 대비용 상식이랑 인적성 대비용 상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인적성 대비용 상식은 진짜 무슨 방문각 같은 데서 이렇게 책 나와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거에서 막 이렇게 시사 나오고 상식. 월간 시사 상식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면접 같은 데서 물어본 건 진짜 뭐 트렌디한 거, 뭐 핫이슈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사실은 자기 직종 직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공대 같은 애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공계에게도 어떤 경제학 관련된 거 물어볼 수가 있고. 그렇지. 트렌디한 이슈랑 그러니까 너무 분야가 넓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신문 보는 건 진짜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상식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비슷해요. 저도 원래는 신문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시사 상식이래 갖고 뭐 따로 뭐 카테고리를 해놔서 매주 연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즐겨 시작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좀 컴팩트하게 봤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그 상식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답안지 보면서 이런 거 있었지 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신문 보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상식 같은 거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절반 정도 막 아는 거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랬는데도 붙은 거 보면은 어쨌든 뭐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취준생들이 보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바로 상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나는 사실 상식이란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진짜 무슨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익힐 수도 있고 그렇지. 뭔가 SNS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 그냥 막 이렇게 인터넷 뉴스만 봐도 그거 헤드라인만 봐도 이게 그쵸. 뭐 알게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2년 더 저희 방송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중요한 것들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길러지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신문 같은 거 최신 트렌드 좀 익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존슨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거 익혔던 상식 같은 거를 채용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 저 같은 경우는 뭐 언론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론사는 특히 시사 상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봤죠. 시험이 또 엄청 많잖아. 그렇지. 쓰는 그래가지고, 것도 있고 뭐 객관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긴 그냥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장문이랑 글 쓰는 거랑 그냥 상식 하나 딱 해가지고 상식만 한 1시간 반 이렇게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긴 많았죠. 재밌었겠네. 재밌잖아, 상식 준비하는 거.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엑소가 몇 명이냐, 엑소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런 거. 엑소 몇 명입니까? 5명? 그렇지, 정답. 엑시드는 몇 명입니까? 3명? 정답. 이 친구 아이돌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식 같은 거 어디에 활용했냐면 사실 자소서에서도 풀어낼 수가 있어. 왜냐면 요즘 자소서 항목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마니커야 회사가 마니커의 최근에 어떤 위기와 뭐 강점을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렇지. 그럼 뭐 뉴스 같은 거 이슈 풀어낼 수는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복분 못 하잖아. 아니 그런 항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 뭐 여기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이런 어떤 시사적인 걸 좀 끌어들여서 업종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좀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입부로 이런 걸 활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상식이 중요한 게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상식 학습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뉴스를 신문 스터디로 독파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문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언론사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무슨 조선이랑 경향 맡아. 그리고 한 친구는 중앙이랑 한겨레 맡고, 뭐 다른 친구는 한국일보랑 동아일보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슈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 뭐 하루에 하나 보는 거 그렇게 부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마저 부담된다 싶으면은 그냥 헤드라인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신문 스터디까지는 할 필요 없고 보통 이제 오피스 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런 보릿고개 때 진행되는 스터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스터디잖아. 이럴 때 그냥 이슈 같은 거 서로 그냥 이렇게 토론하고 주제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의 면접하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취업 스터디만 해도 보통의 어떤 이슈 같은 걸 다 잡을 수 있어. 그렇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사 준비하다 보니까 좀 유별나게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읽는 거 싫으면 헤드라인이라도 보라고. 그리고 헤드라인 보고 기사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용어 설명 같은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취준생인데.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실제 그 기업들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좋죠. 자,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음 가나다가 설명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은희는 감기에 걸려 집에 있던 감기약을 복용하고 다음날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약은 감기약이 아닌 비타민제.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칭찬을 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탤런트 A씨의 자살 이후 그의 자살 방법을 모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거 너무 쉽네. 그러게 이것도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아니 그렇게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가 이따위 수준의 어떤 상식 문제를 낸다는 게 굉장히 기분 더럽네요. 아니 저 다시 취업 준비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러세요. 자, 그리고 포스코에는 자소서에
아까 철수 군이 얘기한 것처럼 자소서에까지 이렇게 상식을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철수군.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부동산? 그렇지. 마곡지구 얼마나 오를까? 부동산 버블 지금이 고점인가요? 저점입니다. 지금 저점이에요? 사십시오. 자, 이런 거 잘 풀었어야죠. 이런 거 사이시면은 뭐 근데 너무 이게 약간 멍청한 취준생들이 너무 직접적인 이슈를 들이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강판 그 가격 뭐 이런 하락 뭐 이런 걸 너무 직접적인 이슈를 하면 안 되고 약간 일반적인 이슈를 하다가 그렇지. 연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 너무 이런 친구들 연애도 못할 친구들이야. 이런 거 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뭐 그쵸. 다들 쓸 거라고 예상되는 거 쓰지 마시고. 그러게 아니 제작진분들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취준생분들 무시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감히 우리를 평가하겠다고. 감히. 굉장히 떨리네요. 아무튼 뭐 제작진분들이 저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낸 문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격파합시다. 지금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만 살펴보고 실제 구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 철수. 쇼룸 뭐? 존슨 쇼룸 효과, 땡, 쇼룸 현상. 땡. 다음 문제. 2번.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들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유. 존슨 깨진 창문 이론. 딩동댕. 1대0. 이거 근데 객관식 아닙니까? 주관식이에요? 네. 다음 문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 전문가 나심 탈레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는 것 쓰인 말. 존슨 블랙스완. 2대0. 자 다음 문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파장이 커지는 것처럼 부정적 효과가 점차 확산되는. 이거 뭐지? 한국과의 경기 침체가 다른 국가로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 뭐였지? 우유의 왕관 현상. 아니 이거 뭐였지? 우유에 왕관 있는 우유가 신선한. 이거 뭐였지? 나도 이거 알았는데. 땡! 다시.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쌍끌이 적자. 땡! 이거 뭐였지? 적적자? 디플레이션. 아니야. 이거 뭐였지? 파산. 땡! 다음 문제. 이거 뭐지? 알았는데. 다섯 문제였는데요. 두 문제 맞추셨어요. 네. 조수 시간 문제입니다. 자, 2세트. 심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들이지만 그런 모습을 남에게 숨기는 명문대생의 모습을 빗댄 신조어. 존슨. 통과. 1994년 멕시코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이것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금융에서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에 비유해서 만든 용어. 철수. 존슨. 데킬라. 이거는 술 문제 아니야? 2대1.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철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딩동댕. 경기가 침체되는 회복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 철수. 제이커브 효과. 존슨 더블딥. 몇 대 몇이죠? 3대2. 몇 문제 남았죠? 아이씨.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 철수. 개발이익 환수제. 존슨 기부금. 땡.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사실 상식이라는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제가 공부했던 방식인데 그냥 신문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 자, 아무튼 뭐 아니 저희가 방송의 면을 위해서 사실 이게 다 대본입니다. 그래. 짜진 참. 어떤 짜진 각본으로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서도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연기가 아직 안 느네. 아유. 자, 근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끼리 치고받는 자, 저희 사자성어 문제죠. 제가 먼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어디에 가나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존재를 일컫는 말이죠. 낭중지추. 딩동댕.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개체. 임시방편. 땡!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으로 학업이 이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하. 일취월장. 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자,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다음 문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 라는 뜻으로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함을 말함. 이심전심? 자, 정답 2개입니다. 2개나 맞췄어요? 대한자를 잘 못하거든요. 자. 잠깐만. 이거 다 대본인 거 아시죠? 이거 다 대본입니다, 여러분. 자,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철수! 다른 사람의 하찮은 철수! 언행이라도 타산지석.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철수. 꼰대?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뜻.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알았는데.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자, 다음 문제. 아, 이거 너무 쉽다.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은.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은. 모순. 하나 맞췄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이 친구 연기가 기가 막히네. 아, 제가 잘 괜찮았어요? 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접에서 이런 상식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 붙었다는 거. 어부성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얼토당토.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게 모르던 걸 딱 접하면은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오잖아. 그래서 저희가 면접에서 나올 만한 어떤 시상식, 어떤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죠. 어부성설 아니야? 자, 첫 번째입니다. 복지냐 성장이냐 어떤 것이 우선 또는 제3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핫이슈라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한 그거네. 근데 이런 거는 약간 기업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지 위주로 얘기하면은 또 기업 입장에 좀 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중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성장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장 일변도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도를 지켜가면서 자기의 자존감도 찾고 그리고 기업의 면도 살려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나는 뭘 물어봤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거 물어봤던 것 같아. 그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나 아, 그리고 약간 그 멘붕 왔던 게 그거였어. 지금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다행히 근데 걔가 맞춰서 그래서 우리 다들 다 알았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저시급 같은 경우가 이게 이슈가 된 게 막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야 뭐 다들 6,030원이라는 거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최저시급 같은 거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반응이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 당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 돼요. 당사자가 맞췄을 때 혹은 말했는데 그 틀렸을 때 알잖아. 예를 들어 뭐 5,000원 이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은 다 마이너스고 예를 들어 5,000원 이랬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6,030원 이랬는데 거기서 이러면 얘 마이너스 몰랐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 반응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네. 이거 반응 조심해야 돼.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러고.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 포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있었어. 이건 시사상식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신문 1면에 뭐 나왔냐 이거 물어보더라고. 저도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크리티컬해. 그러니까 그 당일날 이렇게 신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이거 아이. 이 친구 아니 이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경쟁자잖아,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뭐 상식 같은 게 진짜 모르면은 그냥 확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상식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돌렸지.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회사 취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회사? 재밌겠는데요? 식품회사 하면은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서를 이끌어주시는 수장님이십니다. 조민영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야하. 오늘 배운 내용 뭔가요? 네,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대외 활동과 학교 생활에 대한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그 대외 활동이라면 사실상 그 유명한 국토 대장정과 해외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근데 정말 대활동 경력은 어떤 소재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게 정답일까요? 보민 씨 되게 활동 많지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춤도 네. 췄어요. 춤을 췄다고요? 네, 댄스 동아리였어요. 잘 예. 쳤습니다. 그럼 보통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고요. 또 경험이 맞아요. 너무 많아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끝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없는 네. 대로 굉장히 또 구직자들이 스트레스 그렇죠. 받고 네. 보미 씨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해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과연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이걸 갖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예. 경험의 유무보다도 예. 직무에서 요구되는 예. 역량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역량에 부합된다는 점을 네.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약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보미 씨처럼 경험이 너무 많으면은 네. 이 경험도 쓰고 싶고 저 경험도 쓰고 싶고 뭐 교환학생 간 거 또 미국으로 네. 어학연수 간 거 뭐 이게 다 쓰고 싶거든요. 네. 모든 거를 다 내가 쓰겠다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외 활동이나 약간 대학생을 묻는 질문은 그 지원자 어떤 면을 좀 보려는 건가요? 경험을 내가 시작했을 때 계획. 이걸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활동이냐 아니냐 예.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사례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네. 방학 때 많이 하는 인턴 중에 하나가 네. 공대 분들이 특히 기계공학과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네. 자동차 부품 외국계 회사인 보쉬 전장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독일계 회사인데 맞아요, 유명해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네. 또 복리 혜택도 좋고 해서 네. 구직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인턴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계공학과 전공자가 네. 6개월 동안 인턴을 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첫 번째 지원자는 전공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나 기계공학 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자동차 회사에 그래도 가면은 네. 연봉도 높고 그렇죠. 대우 수준이 좋으니까 일단 가야지. 근데 예. 어떤 활동이 있을까? 보쉬에서 인턴을 하네? 그래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경력을 쌓은 이 지원자랑 네. 학교 공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배운 것들이 뭐 엔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네. 뭐 친환경 차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네. 이런 지식들이 과연 필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내 역량을 좀 강화시켜 보자. 그래서 인턴을
2달 한 친구. 어허. 앞에 분은 6개월 했고 이분은 2달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연히 구직 시장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예. 이 후자분을 훨씬 더 선호를 해요. 아.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아, 네. 이분이 진짜 진정성 있게 경력을 쌓았다. 음. 근데 이제 취준생들끼리 대화하는 뭐 취업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네. 보면 야 그래도 경력 인턴 2달은 짧어. 아하. 6개월은 더 해야 돼. 네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야 9학기 더 다녀. 안 또는 붙은- 휴학해. 안 붙은 친구들끼리.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이 그 정말 계획성 있는 이 친구는 잘 모르니까 취업에 대해서 또 이제 휴학을 하고 4개월을 더 하고 이러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두 사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더라도 네. 지원자 본인이 어떤 취지와 의도로 시작했는지가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당락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합격자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네. 질문이 나와 있네요. KB에서 하고 싶은 분야의 일과 그것을 위해 준비한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 및 노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야, 어떤 면을 좀 보고자 하는 질문일까요? 이게 보시면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학교 생활과 대외 활동 중에 결국 더 중요한 건 학교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외 활동을 쓰시면 이건 오히려 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학 전공자라면 영문학을 내가 배우면서 조금 느꼈던 한계 네. 또는 조금 더 뭔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력, 목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서 대외 활동을 했다는 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쓰시는 게 그게 사실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나는 적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갑자기 무슨 어떤 대외 활동을 통해서 예. 뭐 장려상이다, 네. 최우수상이다. 요 결과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쓰기 전에 아까 강조한 대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네. 내 어떤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학교 생활과의 어떤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는 어떻게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장교 그 출신의 네. 합격자였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소통과 협업에 능한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네. KB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차별화된 목표를 제시했다고 일단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기업은행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 쓰시는 게 네. 기업 금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이니까. 예. 그럼 차별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발상인 거죠. 그렇죠. 국민은행을 국민은행이지만- 지원하지만 중소기업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네.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자기가 기업 조사한 부분을 근거로 얘기를 해줬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왜 하고 싶은지, 전문가가 왜 되고 싶은지를 단순한 어떤 본인의 바램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술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을 높인 차별화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런 목표 제시와 더불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공보장교로 복무하며 타 기관, 언론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했거든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은행을 지원할 때는 네. 저희 같은 이런 그 은행에 그 방문하는 고객들 관점에서만 써요. 그렇죠.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턴을 할 당시에 뭐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 줬더니 또 한 번 찾아와서 음료수를 줬다. 그 나의 기억이 어떤 이런 났다. 칭찬 미소가 그런 얘기를 이분은 쓰신 게 아니라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B2B 경험을 쓴 거죠. 그렇죠?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이 보시면 네. 공보장교로 복무하실 때 네. 내가 이 부대를 대표하는 그 홍보장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했던 그냥 일반 고객을 상대로 했던 경험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했던 어떻게 보면 앞서 본인이 강조했던 이런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그런 차별화된 경험이 아니었나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대상으로 경험을 쌓아서 그 결과 예. 중앙 매체를 포함하여 80회 이상의 홍보로 초기 목표 대비 목표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 대비해서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높였는지를 네. 단순히 무슨 이렇게 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뭐 환호를 받았다, 뭐 부대장의 칭찬을 받았다 이런 네. 정성적인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갖다가 기술을 해줌으로써 자기 자소서의 어떤 설득력을 높였다. 요 정도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잘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국민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권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저는 이분이 작성하신 것처럼 네. B2C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B2B B2B 관점으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주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차별화된 목표와 경험을 제시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내용 역시 사회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제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롯데백화점의 자기소개서네요. 이 항목은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롯데그룹이 바꾸지 않는 항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잘된 부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을 지원을 했어요. 네. 어떤 점이 잘 되는 영업관리는 아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네.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잘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제목 부분인데요. 독립 영화 작업 참여. 네. 좀 생뚱맞죠? 네, 어허. 백화점 지원자인데 영화를 왜 얘기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계속 볼게요. 독립 영화 작업 참여. 땡땡. 조연출로 팀원들 관리. 그 다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는 사원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 함양. 아주 잘 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네. 백화점이 이제 유통회사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무슨 매대 관리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실제로 직접 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는 이상은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강조를 드린 대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먼저 생각을 해두신다면 네. 이 자소서가 왜 잘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영업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역량은 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죠.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백화점에 내가 출근을 해서 네. 지하 1층 같은 경우 이제 식품 매장이 있고요. 2층에는 여성 잡화, 1층에는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네. 보통 영업 관리자 한 명이 그 플로어의 네. 절반을 관리합니다. 굉장히 넓잖아요. 그 1층 같은 그렇죠. 경우에 매장이 뭐 한 30군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10개 이상을 영업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뭐 화장품의 립스틱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시는 그 이모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관리자 명이 프로젝트 리더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담당 섹터에서 매출을 더욱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이분은 알고서 네. 그렇다면은 내가 리더십을 뽑아올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연출이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관리했던 자기만의 어떤 그 리더십 발휘 경험을 잘 써줬어요. 그것도 두 갈식으로.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관리 경험이 있겠네 하고 이제 다음 단락을 읽게 되는 거죠. 사원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했던 사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경험에서 그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관리한다 그러면 보통 매출을 관리하거나 숫자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관리하는 건 사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사원들을 관리한다고 네.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기술해 보겠다라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역시 잘 풀어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같은 팀원들하고 어떻게 협업하면서 네. 영화를 만들어냈는지 조연출로서 이제 요 내용을 썼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잘된 점 세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가장 어려웠던 점은 팀원들이 연출의 지시사항 계속 이제 팀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팀원들이 연출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수많은 갈등과 해결 과정을 거치며 이것도 좋죠. 많은 갈등과 해결이 있었다.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희생 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앞에서 이끄는 것만큼이나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끈다고만 보통 리더십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뒤에서 팀원들의 얘기를 얼마나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 마지막 가장 어려웠던 것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야 하는 순간과 구성원들을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 때의 간극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만의 어떤 사람과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죠. 이게 왜 잘 됐냐면 보통 이제 리더십을 쓰라 그러면 학생들이 팀장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쵸, 그냥 그쵸. 앞에서 이끌어 나가서 다 따라와라.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네. 너는 뭐 이런 또 뭐 성과를 내. 그래서 네. 잘 이렇게 역할 분배를 해서 내 말을 듣고 팀 모두가 잘 됐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진짜로. 네,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 리더의 역할이더라도 내 말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사람들의 또 고충도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 얘기도 들어주고 그 앞서 나가는 것과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 두 가지 역할의 어떤 간극을 조율하는 게 참 어려웠다라고 네. 정말 진솔하게 자기 힘들었던 점을 참 잘 정리를 해줘서 여기까지만 봐도 지원자가 유통 경험은 아니지만 예. 리더십 업무를 맡겨도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렇죠. 어떤 신뢰를 믿음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술팀, 촬영팀, 네. 분장팀 일원들처럼 그들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겸손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네, 그분들처럼 전문성을 갖고 내가 일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 가치가 있고 팀의 일원으로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가지가 잘 된 거죠. 다른 그렇군요. 팀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존중 또는 배려 네. 그리고 자기만의 두 번째는 느꼈던 점들.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더라. 그래서 인성이 쭉 됐네요. 봤을 때 그쵸 인성이 네네, 됐어요. 인성이 된 거 같네요. 쭉 봤을 때 맞아요. 이 지원자는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쓴 자소서고요. 아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참고로 이분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세요? 네. 남자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라 네. 좀 이런 영업 관리라든지 리더십을 원하는 직무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업은 절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네, 다만 그건. 중요한 건 소극적이면 안 돼요. 내향적이다가 그렇죠. 소극적이랑은 다른 거죠. 다른 그러니까 예. 내성적인 건 오케이, 오케이. 소극적인 건 노. No.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고 해서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남자여도 소극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성별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제발 여성분들 리더십 없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자소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우선 정확하게 정의를 했고요. 네. 그에 필요한 사례를 또 겸손한 모드로 썼던 점이 참 아주 잘 좋았네요. 된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로 대학 시절 어떻게 대외활동 경험을 써야 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2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을 기획 개발하다. 대학생들에게 최적합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켓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정확히 고객의 니즈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적성을 위한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자, 시사상식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시상상식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인기 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성공한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네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아주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관련된 아주 그쵸. 훌륭한 경험이 있다고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들 좀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네. 보죠. 특히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몇 번을 생각을 했는데 제목 좋거든요. 2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한 네. 앱을 기획 개발하다.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2만 건이 높은 숫자인지 낮은 숫자인지가 물론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런 취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2만 건 어떤 지표인지 좀 저희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였으나 그거 대비해서 초과적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를 정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밝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대학생들에게 최적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해서 네.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물론 이제 결과를 쓰신 건 좋은데 이 호응을 얻었던 이 경험이 그렇다면 지원한 직무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입사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라든지 네. 이런 지원한 직무와 어떤 관련성을 먼저 함께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기업 인적성을 위한 시사상식. 이 표현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카테고리를 써준 거는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소제목에 직접 기획 및 개발해서 호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UI를 구현을 했다. 어떤 것들을 내가 착안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인이 컴퓨터 공학과로서 전문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술 관련된 내용을 저는 써줬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직무와 관련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점들을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소서는 일반적인 이공계 분들이 쓰는 자소서 대비해서 상당히 저는 차별화된 그래도 고민의 흔적들이 상당히 엿보이는 자소서라 칭찬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하다. 더 잘된 자소서가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실전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매출 100% 상승을 달성한 기획력.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 및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임원을 맡아 공연 CD 및 브로셔 제작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추억임을 판단하고 신임 부총무의 권한을 발휘하여 1:1 맞춤 CD를 제작하였습니다. 과거 밋밋한 공 CD에 음원만 삽입하여 팔았던 공연 CD는 합창 단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창단 중 50%의 멤버들만 CD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기획된 CD는 각 CD마다 각 멤버의 사진을 인쇄하여 고유한, 특별한, 나만을 위한 CD의 컨셉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member 대비 100%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 네. 합창 동아리에서 공연 CD를 기획해서 매출을 100%를 달성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글은 어땠나요? 잘 썼나요? 저는 사실 너무 과장된 게 아니었나. 좀 이게 과연 매출 100% 상승을 달성했다는 네. 게 이게 어떻게 보면 2배를 그쵸? 달성했다는 2배를 얘기인데 달성했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재환 씨가 더 전문가라 어떠세요? 사실은 그 이 내용이? 이게 CD가 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음악가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친구다 하면 무조건 뽑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 아.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던가 네. 아니면 굉장한 친구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과장된 느낌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진솔한 느낌을 좀 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좀 조언을 제가 드리면 네. 제목 부분 좀 보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매출 100% 상승을 달성한 기획력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채용팀 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100%다, 네. 뭐 150%다 이런 네. 식으로 퍼센트를 지표로 해서 자기의 실적을 쓰는 자기소개서는 네. 신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그쵸, 그쵸. 채용 담당자들끼리도 이렇게 은연중에 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렇게 100%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항상 어떻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퍼센트라는 지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뭐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판매 그쵸. 금액이라든지 그게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면 뭐 조회수라든지 유튜브에 뭐 몇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다음 문장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 및 판매한 경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소비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소비자도 이게 나이대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갖다가 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 제가 그 수차례 강조를 드렸죠. 소비자, 고객 또는 뭐 매출, 소통 이런 너무 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는 작성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네. 합창단 중 50% 멤버들만 이제 CD를 구매했다는 이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새롭게 기획된 CD는 각 CD마다 각 멤버의 사진을 인쇄해서 이런 컨셉을 가졌다. 네, 라고만 했어요. 자기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 과정이 있었는지 뭐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건지 이런 과정이 좀 빠져 있고 그냥 결과만 너무 위주로 지금 왜냐면 위기 상황이 앞에 나왔는데 그 위기를 갖다 혼자 돌파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써주신 건 참 잘하셨는데 이 위기 또는 난관을 같은 부서, 같은 그 협업하는 사람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공유, 역할 분담을 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저는 써주셨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사례보다는 조금 네. 떨어졌던 자소서인 것 아쉽다.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사례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꼭 숙지하셔서 하반기 공채 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잖아요. 네. 뭐 직무별로도 정리를 하고 뭐 항목별로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부차적인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높지 않겠나 또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제안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에 대해서 꼭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제안 드린 방법 외에도 쓸 수 있어요. 네.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쓰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소서도 좀 공유를 하셔서 점검을 받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반기니까. 벌써 이제 뭐 7월 말이 되고 이제 8월이면 여러분들이 인적성도 대비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때 나왔던 얘기들 꼭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고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